안녕하세요.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바치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똑똑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50대 은퇴교사입니다. 제 손으로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단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제 목소리만큼이나 평범했던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잠시 데려가 보려고 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30년 넘게 분필을 잡았던 손을 놓고 교단을 떠난 지 막 1년이 지났을 때였죠. 처음 몇 달은 시원섭섭한 마음에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곧 새로운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아침이면 늘 곁을 지켜준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에 물을 주며 햇볕을 쬐는 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이들을 마주해야 했던 지난 세월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제2의 인생은 더없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준 건 바로 평생의 결실, 은퇴자금이었어요. 남들처럼 부동산 투자를 잘하거나 주식으로 큰돈을 번 재주는 없었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착실하게 노후를 준비해왔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절반은 떼어 적금 통장에 넣었고 아이들 과외 한 번 더 시킬 돈 아껴가며 펀드에도 꼬박꼬박 불입했죠. 그렇게 모은 돈은 제게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교사로서의 제 자부심이자 치열하게 살아온 젊은 날에 대한 훈장이었고 남편과 함께 보낼 안락한 노후를 약속하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가끔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은 정말 대단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았을 거야 라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그럴 때면 세상 어떤 칭찬보다도 가슴 벅찼어요. 꼼꼼하고 합리적인 제 성격 덕분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니 스미싱이니 하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어떻게 저런 뻔한 수법에 당할까? 나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장담하기도 했고요. 제 아들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만 간다는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나라의 녹을 먹는 검사가 된 제 자랑스러운 아들인데요. 그런 아들을 둔 엄마가 제가 그런 어수룩한 사기를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며칠 전 담근 매실청을 정리하고 있었죠. 달콤한 매실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가던 그때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요즘은 집 전화로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어 광고 전화려니 생각하며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소속의 오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호 선생님 본인 맞으십니까? 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순간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혹시 연금이나 세금 관련 안내 전화인가 싶었죠. 네, 제가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여전히 한 손으로는 매실청 병을 닦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제 손에 들려있던 유리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대포 통장? 금융 사기?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보던 끔찍한 단어들이 제 이름과 함께 언급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제 불안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층 더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개설하지 않으셨더라도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통장 중 하나가 선생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 제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검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수화기에 집중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잠시 얼어붙었던 몸이 겨우 녹는 기분이었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다고 이러는 걸까요? 저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저 사람한테라도 말해볼까 잠깐 고민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성함으로 개설된 통장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통장이요?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제 귀에 직접 들려오니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어요. 제 통장은 제가 전부 관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적도 한 번도 없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죠. 내 평생의 자부심, 꼬박꼬박 월급 모으고 아껴서 만든 이 소중한 자산을 감히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다니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마치 답답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압니다. 본인은 몰랐을 수 있죠.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수사망에 어머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망이요?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저인데 지금 이 사건은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저희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울중앙지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제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 아들이 검사인데. 내 아들이 바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아들에게 전화해봐야겠다는 생각보다 정말로 큰일이구나 하는 공포심이 먼저 앞섰어요. 자, 지금부터 통화 내용은 전부 녹취되고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최 팀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화 연결음 같은 게 들리고 곧이어 아까 그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위압적이고 냉철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의 오오 수사관입니다. 본인 맞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했어요. 마치 취조실에 앉아있는 피의자라도 된 것처럼요. 네네. 맞아요. 현재 오오 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자금 세탁 및 사기 행각에 이용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방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받으셨죠?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이전 남자와는 달리 그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저를 피의자처럼 대했어요. 그 차가운 호칭 하나에 저는 완전히 주눅이 들고 말았죠. 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맹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본인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로 말하는 거죠. 그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죠. 현재로서는 오오 씨가 명의를 직접 팔아넘긴 공범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겁니다. 공범 그리고 피해자.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내가 한순간에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왔어요. 제발 피해자이길, 제발 이 모든 게 그냥 나쁜 꿈이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수학이 너머의 저 남자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내려주는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저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자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금 전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랄까, 목소리 자체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무게 같은 게 실려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스스로를 중앙지검의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이지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검찰청이라니.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엮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녹취되고 있으며 국가중요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니 한 글자도 흘려듣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통장이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수준을 넘어 어머님께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어요. 범죄 가담이라니요. 제가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단어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이라도 해야 하는데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놀라신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무고를 입증하고 진짜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수사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화 내용은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거실 쪽을 흘끔 쳐다봤어요.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죠. 저 사람한테만이라도, 내 남편한테만이라도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 그런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 누구에게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남편분, 자제분, 그 어떤 가족도 포함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어머님 주변의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정보 유출원입니다.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섣불리 어딘가에 전화를 걸거나 알아보려다 수사 기밀을 누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님은 수사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될 수 있으며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머님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공범. 긴급 체포. 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어요. 가족에게조차 말하면 안 된다니. 그건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죠.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온 내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순식간에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는 너무나 이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불안과 공포에 잠식된 제 이성은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순간이었어요. 좋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어머님의 편은 오직 저희 검찰뿐입니다.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어떤 말도 믿지 마시고 오직 저희가 드리는 지시에만 따라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부터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저희의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뒤 자신들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말처럼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악마의 속삭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을 붙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대한 어둠 속에 홀로 갇혔을 때 저 멀리서 비춰오는 작은 불빛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처럼 저는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저는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의지라는 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그들이 주는 대본을 읽는 꼭두각시 배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들만 믿으라는 그 말이 바로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그래, 내 아들이 현직 검사인데. 지금 이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평생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이 간단한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꽉 쥐며 그 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 아들이 검사거든요.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데 아들한테 한번 확인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제 말을 끊었어요. 그 전까지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차분하게 이끌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죠. 어머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방금 하신 말씀 저희가 지금 전부 녹취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현직 검사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공무집행방해라니요. 저는 그냥 아들에게 사실 확인만 해보려던 것뿐인데 억울함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만이 아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듯이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아드님을 위하신다면 절대 아드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사해보니 검찰 내부에 연루된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조력자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가 귓가에 박히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소속된 중앙지검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만약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연락하는 순간 그 내부 조력자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는 인멸되고 범인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겠죠. 최악의 경우 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아드님까지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아드님의 커리어가 어머님의 전화 한 통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커리어가 무너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아들. 그 녀석이 검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아들 앞길에 티끌만 한 흠이라도 생기는 건 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직도 통화해? 누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어요. 전화기 속의 그 사람은 더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지금부터는 그 누구와도 이 통화에 대해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저희의 비밀 정보원이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입니다. 저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는 순간
어머님은 보호 대상에서 용의자로 전환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간신히 문 쪽을 향해 아흥. 거의 다 끝났어. 그냥 학교 동창이랑. 별거 아니야. 하고 외쳤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알았어. 이따 밥 먹게 나와. 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죠. 믿을 사람이라고는 전화기 너머에 이 수사관밖에 없었어요. 그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다독였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다 어머님과 아드님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어머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말에만 집중해 주세요.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 저렇게 대견하고 훌륭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잠시 억울하고 무서운 것쯤은 참아내야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내 결백을 증명하고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내 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진짜 검사인 제 아들에게 연락할 마지막 기회를 제 손으로 놓아버렸어요. 아니, 아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전화기 너머의 가짜 목소리를 완벽하게 믿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의 귀는 먹먹했고 심장은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전화기 너머의 그 차분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는 이제 제게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법처럼 제 뇌리에 박혔어요. 이것은 어머님의 돈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 조직으로부터 어머님의 소중한 평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안전조치입니다. 보호. 그 단어가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아이들 과자 하나 사주는 돈도 벌벌 떨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퇴직금에 제 퇴직금까지 합쳐서 이제야말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아보나 했던 제 인생 그 자체인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범죄에 쓰였다니, 당장이라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남자는 제 불안한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냈어요. 어머님,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혼란스러우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고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지금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은 이미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일시간 안에 전액 인출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일시간이라니. 당장이라도 은행으로 달려가 내 돈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은행 직원조차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들 역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끔찍한 말과 함께요. 결국 그가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제 모든 자금을 잠시 이체해서 범죄 연루 혐의를 벗을 때까지만 보호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조사가 끝나면 원금에 그동안의 피해 보상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달콤한 말도 잊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게 제 돈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옷을 챙겨 입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나 하고 부르려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가족에게 알리는 순간 저는 공범이 되고 남편의 계좌까지 위험해진다는 그 남자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거든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죠. 남편의 어디 가는데? 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 들려왔지만 저는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은행으로 가는 내내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죠. 어머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건 어머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섰어요. 그가 불러주는 낯선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죠. 제 평생의 무게가 담긴 숫자들이 화면에 찍힐 때마다 심장이 쿵쿵 거세게 울렸어요. 창구로 가시면 안 됩니다. ATM으로 하셔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용도를 물으면 아들 전세금 주는 거라고 둘러대세요. 그의 지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정말로 국가기관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하는구나 하고 저는 바보처럼 감탄까지 했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 아주 잠깐이었지만 망설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 아들이 검사인데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볼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공포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여기서 멈추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버튼을 누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음과 함께 명세표가 출력되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화면에 뜬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네,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후련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차가운 명세표 한 장을 손에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평생을 바친 돈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체를 끝내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몇 시간 동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드디어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길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죠. 이제 내 돈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억울한 누명도 곧 벗게 될 거라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의 지시에 잘 따랐을 뿐이니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일만 남은 거였어요. 그 사람은 송금이 완료되면 확인 전화를 바로 주겠다고 했어요. 안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시스템상으로 최종 확인하고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해주겠다면서요. 10분, 20분 시간이 흐르는데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바쁘신가 보네. 큰 사건을 다루는 분들이니 얼마나 정신없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초조하게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죠. 화면을 껐다 켰다.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 사람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거예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던 한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의 의지에 여기까지 온 건데 정작 그 목소리가 사라지니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가 가기는 할까,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귀에 들려온 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차가운 기계음이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봤죠. 똑같았어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없는 번호지? 분명 방금 전까지 이 번호로 통화를 했는데 수사 보안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는 번호였나? 아니면 내가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온갖 가능성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등줄기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싹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남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던 그 팀장의 경고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은행에 한번 가보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낸 돈이 정말 그 안전계좌라는 곳에 잘 들어갔는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저는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조금 전 돈을 보냈던 바로 그 은행으로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마감을 준비하는 분주한 분위기가 저를 덮쳤어요. 번호표를 뽑을 정신도 없이 곧장 창구로 다가갔어요. 마침 한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맞춰주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어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여기서 큰 금액을 이체했는데요. 혹시 그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입금 확인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지 그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 네 고객님. 이체하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러주는 걸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던 바로 그 계좌번호였죠. 직원은 메모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직원 손끝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제발 제발 아무 문제 없다고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키보드를 두드리던 직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모니터 화면과 제 얼굴을 몇 번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제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어디에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보내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전화 받고 이체하신 건 아니시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검찰에서 지정해준 안전계좌로 옮긴 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젊은 직원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사기 수법이에요. 이 계좌 조회해보니 이미 지급정지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온 대포 통장입니다. 대포 통장이요? 고객님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직원의 입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죠.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꼼꼼하고 합리적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그 단 몇 마디 말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돈,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내 전 재산. 그걸 내 손으로 사기꾼에게 갖다 바친 거였어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실은 내 돈을 전부 잃게 만든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피함도 주변의 시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제 통장처럼 머릿속도 마음도 온 세상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은행 문을 어떻게 나섰는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눌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마치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움직이는 인형처럼 집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우리 동네 골목길이 그날따라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오가던 길인데 마치 처음 와본 곳처럼 모든 것이 생경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왔어? 시장이라도 다녀오는 길이야?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그 다정한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평온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참고 있던 무언가가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참았죠. 남편은 제 표정이 이상한 걸 그제야 눈치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어요.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무슨 일 있어, 여보?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붙잡는 남편의 손길에 결국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평생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라고. 이제 이 돈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함께 꿈을 그렸던 우리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이 끔찍한 말을 어떻게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입안에서만 맴돌았죠.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렁그렁한 제 눈을 보며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거겠죠. 왜 그래, 말을 해봐. 응? 나 불안하게 하지 말고. 우리 돈, 우리 은퇴자금, 전부 없어졌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없어지다니. 은행에 잘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내가 내 손으로 다른 데로 보냈어. 그 사람들이 내 통장이 위험하다고, 안전한 데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처럼 끄끄거리며 울기만 했죠.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이 제 어깨를 잡은 손을 스르르 놓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로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저를 때리고 욕을 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넋이 나간 남편과 소리 없이 우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때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제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아들. 검사인 우리 아들. 그 아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어요. 검사인 아들을 두고 저는 가짜 검사에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엄마였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무슨 낯으로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들. 아가. 엄마야.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 났어.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들도 바로 알아차렸어요.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울음 섞인 신음만 내뱉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아들은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리고 아들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너클 놓고 앉아있는 아버지와 눈물범벅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어머니,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누가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그 끔찍했던 몇 시간을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이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는 말, 검찰청 직원을 바꿔주겠다는 협박, 가족에게도 발설하면 공범이 된다는 그들의 말, 그리고 내 돈을 지켜주겠다며 알려준 그 안전 계좌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던 아들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거실에는 다시 한번 정막이 흘렀어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의 비난과 질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검사 아들을 두고도 그런 사기를 당하세요?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은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게 먼저 전화를 하셨어야죠. 왜? 왜 혼자? 그렇게 무서운 일을 혼자 다 겪으셨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건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한 엄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어요. 아들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죄송해요. 그 순간 제 아들은 검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평생을 고생한 엄마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아들의 뜨거운 눈물에 제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이성의 둥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그날 밤 평생의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주 한참을 울어야만 했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 부끄럽고 참담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바보같이 당해놓고 왜 저렇게 떠드나, 창피한 줄도 모르나 하고요. 네, 맞아요. 창피합니다. 숨고 싶고 제 어리석음을 전부 지워버리고 싶어요.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한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단단한 성이 전화 한 통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끄러움보다 제 뼈아픈 후회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저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닿아서 그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전화 앞에서 망설이는 단 1초의 시간을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부끄러워져도 괜찮다는 생각, 그걸로 제 죗값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피눈물로 배운 것들입니다. 첫째, 국가기관은 절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절대로요. 금융감독원이든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그 어떤 곳에서도 먼저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통장이 위험하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사람들은 제게 말했죠. 어머님,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대포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즉시 저희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옮겨 자산 동결을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했어요. 내 돈을 지켜주겠다는 말처럼 달콤한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덫이었어요. 만약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끊으세요. 화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반박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전문가들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직접 인터넷으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그들이 불러준 번호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찾은 번호로요.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둘째,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을 혼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수사는 극비리에 진행되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요.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도, 심지어 현직 검사인 제 아들조차도 잠재적인 공범이 되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그때는 그 권위적인 목소리와 긴박한 상황에 눌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세상에 가족과 상의하지 못할 비밀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중대한 일일수록 더더욱 나눠야 해요.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당신을 속이는 동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뜻과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멀리 있는 자식에게라도 꼭 전화해서 이야기하세요. 털어놓는 순간 그들이 걸어놓은 마법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젊은 자녀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주세요. 그냥 잘 지내시냐는 말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사기 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아빠, 혹시 검찰청이나 금감원이라고 전화와서 돈 보내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사기니까 바로 끊고 저한테 전화하셔야 해요. 이렇게 단 한 번만이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님들은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자신하실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직접 나서서 걱정해주고 당부하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이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고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식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들에게 전화해 볼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쁜 아들 방해될까봐, 그리고 이 정도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만심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어요. 이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그저 한심한 노인의 푸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걸려온 사기 전화 앞에서 잠깐만 하고 멈출 수 있다면, 그래서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부디 제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